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미국의 매체인데요. 디 애슬레틱이 영국판을 출범시키면서 영국 최고의 축구 전문 기자들을 스카우트했고 또 유럽 전역의 최고의 축구 기자들을 또 섭렵하면서 이제는 축구계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공신력과 전문성을 자랑하고 또 인정받는 매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디 애슬레틱은 마치 토트넘 전담 매체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높은 경기력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콘텐츠를 토트넘 담당 기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축구 전문 기자들이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토트넘 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 기어코 리그 1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디 애슬레틱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분석하면서 주목한 것은 카운터 프레스, 독일어로 표현한다면 게겐프레싱입니다. 리버풀전 승리 그리고 리버풀을 제치고 리그 1위로 치고 올라간 것은 클롭 감독이라는 프리미어리그의 근래 들어 또 가장 화끈했던 감독의 뒤를 이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축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보이고 있는 이 카운터 프레스는 어떤 것인지 또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올라선 과정 속에 빠르게 팀을 변화시킨 비결은 무엇인지 디 애슬레틱의 분석 기사 풀버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카운터 프레싱에 대한 그 분석 기사가 루턴 타운과의 경기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대로 토트넘이 루턴 타운을 꺾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선두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경기 이후의 분석 기사까지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화상회의가 더 많은 청중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20년 4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감독이었던 포스테코글루는 수백만 명이 모인 웨비나 중 한 곳에서 자신의 축구 철학을 허들 하이 퍼포먼스 인사이트에 설명했습니다. 3년 반 후 이 사람이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를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핵심 신념과 축구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셀틱에서 여러 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20년에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면 이번 시즌 8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토트넘 팀과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과 수비 철학은 주로 공을 통제하여 다른 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는 것과 공을 빼앗기면 빠르게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비는 정말 공에 관한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경기를 지켜볼 때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수비 셋업은 가능한 한 빨리 공을 빼앗아오자 입니다. 상대가 경기장 주변에서 우리를 압박하거나 공간을 찾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을 뺏긴 후 즉각적인 압박, 즉 우리가 이길 경우 큰 보상이 있는 골대에서 멀리 떨어진 피치 위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공을 뺏긴 후 최대한 빨리 되찾는 것, 즉 카운터 프레스, 역압박, 독일어로는 게겐프레싱입니다. 이 카운터 프레싱은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의 특징이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역압박의 지표로 볼 수 있는 토트넘의 공격 60% 지역에서 볼을 빼앗긴 후 8초 이내에 공을 되찾아오는 비율로 보자면 올 시즌에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토트넘이 공격 60% 지역에서 볼을 빼앗긴 후 10초 이내에 슈팅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해당 지역에서 공을 되찾은 후 슈팅을 시도한 횟수 중에 10초 이내에 이루어진 빈도는 지난 시즌의 7.1%보다 증가한 9.3%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슈팅은 토트넘이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일반적인 압박 상황에서 얻어낸 것이거나 공을 막 빼앗긴 역습 상황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에서 또 다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토트넘의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던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에메르송 로얄이 넣은 골은 공을 빼앗긴 후 바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2부 비수마가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죠. 하지만 공은 브렌트포드의 수비수 크리스토퍼 아이에르에 의해 클리어링 됩니다. 공이 공중에 뜨자 히샬리송이 공중볼 경합을 시도했는데요. 이 순간 데스티니 우도기의 좁은 위치가 얼마나 유리한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토트넘이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좁은 풀백을 배치하여 중앙에 더 많은 선수들이 즉시 역압박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우도기는 마티아스 옌센이 클리어링을 시도할 때 빠르게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포지션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레프트백 우도기가 브렌트포드가 수비 조직력을 갖추기 전에 제임스 메디슨을 찾아냈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로얄은 이전에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돌아와서 좁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옌센이 메디슨을 압박하기 위해 움직일 때 유용하며 루즈볼이 로얄 근처 페널티 박스 앞에 떨어지면 공에 가장 가까운 선수 로얄이 유리해집니다. 라이트백 로얄이 슈팅으로 연결해 2대2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토트넘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후반전 승리 과정입니다. 98분 히샬리송의 골로 1대1 동점이 된 토트넘은 남은 시간 동안 추가 득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디슨은 왼쪽 날개 위치에 있는 이반 페리시치의 침투를 노려 패스했지만 아넬 아메드 호지치가 패스를 가로챘습니다. 그는 골키퍼 웨스 포더링엄에게 공을 다시 패스했습니다. 페리시치는 볼 소유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비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포더링엄 골키퍼가 아메드 호지치에게 공을 패스합니다. 페리시치 뒤로 몇 야드 뒤에 히샬리송이 있었습니다. 페리시치가 역압박을 돕기 위해 뛰어들자 아메드 호지치를 압박하기 위해 넓게 움직입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 아메드 호지치는 카메론 아처에게 공을 패스하고 카메론 아처의 근거리에는 우도기가 있었습니다. 우도기가 아처를 압박하고 공을 뺏긴 지 7초 만에 토트넘이 공을 되찾았습니다. 우도기는 공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에게 패스했습니다. 돌아온 페리시치, 히샬리송과 함께 페널티 지역 안쪽에서 데안 쿨루셉스키를 찾아서 패스가 연결됩니다. 쿨루셉스키의 슈팅이 골문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토트넘에 승점 3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거둔 승리에서 메디슨이 히샬리송을 향한 날카로운 패스로 리버풀 수비를 무너뜨렸는데요. 히샬리송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첫 골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의 시작은 사실 리버풀의 역습을 막기 위한 비수마의 압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메디슨을 찾으려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하지만 리버풀의 역습을 시작하는 조엘 마팁에게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비수마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메로가 모하메드 살라의 패스를 막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는 도미닉 소보슬라이를 막기 위해서 비수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수마의 빠른 반응으로 토트넘은 공을 되찾았고 이 공을 되찾은 토트넘은 선제골로 이어지는 시퀀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리버풀전 승리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공격 방식 다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진 팀이 되고 싶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나면서 팀의 득점 기회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선수로 대체하지 않고 팀 구성 방식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대가 수비 형태로 돌아가기 전에 역습 상황을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이 전술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반 전 웨비나에서 모든 사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결국 그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카운터 프레스 전략입니다. 토트넘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가 방금 전에 디애슬레틱에 업데이트한 루턴 타운전 승리, 느린 출발일 줄 알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벌써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컬럼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 호스퍼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성과가 늦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전 직장에서 보였던 패턴이었고 토트넘에 부임하기 전 두 클럽에서는 확실히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 첫 시즌에 강등될 뻔했고 셀틱에서는 그가 지휘봉을 잡은 첫 7번의 리그 경기 중 3패와 1무를 기록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토트넘 팬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였죠. 토요일 루턴타운에 1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첫 8경기에서 다른 어떤 프리미어리그 시즌보다 많은 승점을 따내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동안은 말이죠. 사실 토트넘이 리그에서 더 좋은 출발을 하려면 1960-61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토트넘은 그 시즌에 더블을 달성했던 팀입니다. 루턴전에서의 승리가 내용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전반전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전반적으로 진취적이고 흥미진진한 축구를 펼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축구를 펼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전 클럽에서 느렸던 출발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달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할 때 반복되는 대답은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력이 이전 팀들의 선수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정교한 방식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예를 들어 페드로 포로는 인버티드 풀백 역할에 능숙하게 적응한 선수인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에 영입했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로 이러한 역할에 적응할 수 있는
풀백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버티드 풀백은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수비수 중 한 명인 데스티니 우도기입니다. 그리고 미키 판더펜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 매력을 느낀 선수로 그의 빠른 스피드와 고위험, 고보상 전술에 적합한 높은 라인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첫 시즌을 보냈던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와는 대조적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시에도 하이라인 경기를 원했지만 그 역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40살의 센터백 나카자와 유지와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첫 시즌이 끝나고 나카자와를 방출한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 시즌 상황 반전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토트넘 선수단의 태도도 훌륭해졌습니다. 일부 훈련장 소식통은 이를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환멸을 느낀 선수들이 다른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감독을 대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존 그리찬이 그의 신간인 혁명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는 호주 밖에서 감독직을 수행한 적이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의 부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의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토트넘 선수단과 달리 일본 선수들을 설득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일본에서 일했기 때문에 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이전 클럽들처럼 그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셀틱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이전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며 무패 챔피언이었던 레인저스에 무려 25점 차로 뒤처지며 준우승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셀틱은 이사회가 격변하는 등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훗날 이 상황에 대해서 혼돈이라고 표현했었죠. 호주의 브리즈번 로어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중반에 호주 축구계의 전설적인 인물 프랭크 파리나 감독이 음주운전 혐의로 팀을 떠난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감독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지금보다 인지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죠. 브리즈번 로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첫 8경기 중 4경기를 패배했고 마지막 7경기 중 5경기에서 패배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몇몇 거물급 선수들을 빠르게 정리한 것도 초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오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선수들을 설득하며 후방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역할에서 그는 다른 종류의 선수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요일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순조로운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플레이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 방식을 선수들이 받아들인 것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메디슨, 비카리오, 판더펜 등 즉시 전력감들을 영입한 여름 영입도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선수 영입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입한 모든 선수들을 보면 모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느려지곤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했고 우리가 바로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셀틱에 비해 토트넘은 주중 경기가 없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성할 시간이 더 많았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중 경기를 단 한 번만 치른 반면 셀틱에서는 9월 말 던디 유나이티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할 때까지 이미 유럽 대항전 예선 6경기를 포함해 주중에 8경기를 치른 상태였죠. 그래서 리그 첫 7경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브리즈번 로허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던 멜버른 빅토리에서도 첫 리그 4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웠고 자신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향상되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작은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는 그가 만든 시작이 실제로 그 결과만큼이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지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지난 몇 주 동안 매우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만약 일부 경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초반 평가는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얼마나 인상적인 출발을 보였는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리그 8경기 6승 2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토트넘은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10월 24일 새벽 4시 풀럼전, 10월 28일 새벽 4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잇따라 치릅니다. 11월에는 첼시,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12월 첫 경기까지 만만치 않은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캡틴 손흥민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